이번에 그 시정연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이.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 초토화시켜서 통일을 하겠다. 단순히 남북 관계만 놓고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면서 네. 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보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의 경제단판의 곽수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연평도를 사이에 두고 남북한 간의 어떤 포격 사건도 있었고,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밀월 관계를 벌이고 있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무런 어떤 대응도 없고 반응도 없어서 또 중국은 어떻게 되는가, 역사적으로 북한이 누구와 더 가까웠는가, 기타 등등 많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오늘은 제 친구이면서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 근무를 할 때 북한 팀장을 역임을 했던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동영승 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내용을 한번 읊어볼게요. 북한이 전통적으로 중국과 가깝습니까? 러시아와 가깝습니까? 그때마다 좀 다른데 네. 전통적으로 본다면 러시아와 가깝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이용을 하는 차원이 강한데 북한이 이용을 한다. 북한이 예. 이용하죠. 그래서 그 대부분 보게 되면 사실상 중국이 국공 내전을 할 때 북한이 도와줍니다. 네. 그게 49년도인데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이 참전을 그러고, 하면서 네. 또 한 번 도와주고 그랬다가 북한 쪽에서 이제 중공군을 철수하라고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 기간 동안에 북한에서 이제 중국의 특히 그 동북 삼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어려울 때 북한이 많이 도와줬는데 중국은 잘 살면서 왜 북한을 그렇게 안 도와주냐? 이제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네. 중국에 대해서는 믿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게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인데 네. 또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또 같은 편으로 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중국이 이제는 예전과는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러시아하고도 또 다르게. 네. 그러니까 이른바 G2라고 하면서 미국과 서로 맞짱을 뜨고 있는 상태인데 예전의 중국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경우에 예전에는 이른바 사회주의권 또는 지역의 맹주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 북한을 보는 중국의 시각은 세계의 맹주 자리를 놓고 미국과 다투고 있을 때의 북한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과거에 어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관계에서는 좀 차원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서운한 네. 것들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제가 그 여쭤봤던 이유가 핵 개발이라든지 네. 김일성이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산에다가 물리학 연구소를 만들고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핵 필요성을 강조를 해왔고 네. 그 뒤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게 유학생도 받아들이고 해서 핵 물리학을 가르치고 한 게 러시아였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중국이 도움을 줬다 뭐 어느 정도 줬겠지만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러시아가 북한과 군사적으로도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김일성도 러시아 쪽에서 말지상 운동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사실 보통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지원을 했다기보다는 네. 경제적 지원이 있는 것이고 네.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대부분 구소련 그러니까 그렇죠. 러시아라고 러시아. 봐야 됩니다. 예. 김정일이 생전에 1차 핵실험을 완성을 하고 성공을 하고 나서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 뭐 탈북민한테 들은 얘기죠. 네. 러시아 기술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들에 대해서 잘해줘라. 그러니까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에 많은 핵기술자들이 북한으로 넘어와서 일정 지역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핵과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최근에 푸틴과 김정은이 그런 이 결속 관계를 놓고 봤을 때 러시아하고 북한이
얼마나 더 긴밀하게 갈 것인가. 여러 가지 신과학 기술을 북한에 넘겨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 밀월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은 어떤 입장에 있고 미국은 이런 변화를 보고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할까 아니면은 더 우려를 하는 상황에 이를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그 한반도 네. 그러니까 한국이나 북한이나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포탄이라든가 탄약이라든가 이 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상 뭐 이 전쟁 상태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만큼을 비축을 하고 생산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같은 경우에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네. 소모되는 탄약이나 포탄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사실상은 없어요. 그렇겠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공급지가 될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능력을 넘어서는 지금 소모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북한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라인들을 통해서 기술적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름을 지원한다든가 네. 이게 바터 거래가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이나 북한 입장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서로 무기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은 계속 유지는 하고 있지만 위성이나 이런 데서 관측해 봤을 때 그리고 전장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현재 네. 공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김정은과 푸틴이 정상회담을 했을 때 한 이후부터 됐을까? 그건 아니다. 그 이전에 당창건일에 이제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갑작스럽게 참가를 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워낙에 5기로 네. 예정돼 있었는데 그 행사를 보게 되면 주로 갑작스럽게 온 러시아 대표단을 중심으로 그렇죠. 행사가 이루어지죠. 사진을 보면 사진을 가까이 보면 다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보면 거꾸로 중국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 그다음에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좀 거래가 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장 급하니까 전력을 기울인다. 그럼 북한 기준에서 보면 어떨까요? 중국이 사실은 북한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뜸해요. 그렇죠. 그럼 러시아로 후 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러시아로 기우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번에 그 시정연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김정은이. 이제 저희들이 우리 동영상 위원을 초빙한 이유도 시정연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국내 전문가분들이 얼마 안 계세요. 그래서 이 북한의 김정은이 시정연설 내용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읽어보셨을 테니까 거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가부터 한번 지적해 주시면 거기서부터 제가 한번 질문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요약해 주시죠. 우선 시정연설보다 그 이전에 김정은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는 매년 네. 연말에 개최되는 건데 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 회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1년을 결산하고 그 다음 해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한 3박 4일에 걸쳐서 일종의 워크숍 같은 거를 아주 세게 하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미 나온 내용들입니다. 예. 그것을 김정은이 주요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결정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연설을 합니다. 이 시정연설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우리로 따지면 국회에서 네. 시정연설인데 보통 시정연설이 2월에서 3월 정도 또는 4월 이렇게 좀 나중에 했는데 이번에는 1월 달에 했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에서 그동안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네. 민족 같은 민족으로서 예.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설정이 돼 있었다면 처음으로 적대적 국가관계, 네. 교전 중인 적대적 국가관계,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관계로 전환을 하겠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를 천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연이어서 교전하는 국가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네. 침범을 그 표현에 0.001mm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침범할 경우에 거기에는 뭐 초토화시켜서 통일을 하겠다. 예. 이런 식의 위협까지도 서슴지 않은 그런 연설이었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 대 국가.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자력갱생을 중심으로 한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네.
지금 3년 차가 끝났거든요. 예. 3년 차가 성공적이다. 우리는 자력갱생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중심입니다. 그렇군요. 크게 두 가지네요. 네. 국가 대 국가 관계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3년 차부터는 이제 자력갱생 구조가 가능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특수관계, 남북한 관계를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박근혜 정부 이전에 이명박 정부 이 과정에서 쭉 놓고 보면 상당히 보수 정권 내에서는 대북 메시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관계까지는 안 나왔단 말입니다. 특수관계가 계속 유지가 됐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특수관계를 연장하지 못하고 이번에 들어서 적대적 관계로 바뀌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남북 관계만 놓고 보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시진핑 정권이 들어오면서 네. 한반도 정책의 변화가 보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예. 시진핑 정권이 들어와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을 중국화시키면 네. 북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러니까 북한 기준으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보면 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화하려고 했죠. 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사실상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를 중재를 했어요. 이제 이런 일련의 전체적인 틀을 보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전략을 한국 쪽에 따라가고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핵과 관련된 거를 자기들이 군사적 우위를 가져가게 되니까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이 우위를 가져가고 네. 미국과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남한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네, 네.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렬이 됐을 때 가장 강력하게 비난을 했던 데가 북한이 미국을 비난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어요. 네. 속았다는 거죠. 예, 그랬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그렸던 그림이 남쪽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렸는데 결국에는 이건 속은 거다.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똑같다. 네.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이번 이제 시정연설에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문재인 정부 때 됐던 네. 두 가지. 예. 그러니까 하나는 한미일 공조 체제입니다. 예. 한미일 공조 체제가 와해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핵 우위 전략이 이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다. 예. 남북 관계에서. 예. 이 두 가지가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깨집니다. 한미일 정책 공조가 되면서 북한에 있어서 한미일의 군사협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군사적 위협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렇죠. 그 위협에 대응해 가지고 북한 논리에 따르면 만든 게 핵인데 핵으로 우위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하고 협상이 깨지고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간과를 하고 있는 게 네. 워싱턴 선언입니다. 한미 간에 2023년 상반기인가요? 네. 그때 있었던 워싱턴 선언인데요. 여기 워싱턴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네. 그 안에 핵 운영 공동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억제하는 차원이고 네. 1991년도에 핵무기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핵무기를 전체 다 철수를 했죠. 예. 그 이후에 핵이 들어오질 않았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핵과 관련해서 언급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점차적으로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는 과정이 그렇죠. 있었고 예. 이번에 이제 워싱턴 선언에서 물론 한국이 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네. 미국 쪽과 핵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핵우위 전략이 깨진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그와 함께 한반도에 미국의 핵과 관련된 전략 자산들이 전개되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거기에다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 네. 핵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을 하고. 예.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게 되냐면 사실상
핵 추진 잠수함의 작전 반경에 한반도가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다시 말해서 핵이 한반도에 다시 배치된 거나 다름없다. 그럼 북의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그러네요. 거죠. 자기들이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깨진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문에서 나온 것 중에 주목해서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예. 유엔사입니다. 예. 이 유엔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이 사실상 이 유엔 기구가 유엔 조직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논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유엔사를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상 나토의 확장의 개념으로 북한은 봐요. 그러니까 나토 지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나토를 유엔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데 네. 그 중심이 한국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미국도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이 높다고들 다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대북 정책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세요?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려고는 할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상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만큼 흥행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이용을 한 거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그렇죠. 없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도 사실 김정은이 5개의 경제 제재를 풀어주게 되면 네. 영변의 핵시설을 모두 공개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갔는데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핵의 동결이나 네. 폐기를 걸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렬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서 북한 핵 문제를 용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단계별로 동결이라든가 이런 과정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된다면은 전 세계의 핵을 관리하는 NPT 체제라고 있는데 네. NPT 체제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나라가 핵을 개발한 사례가 북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용인하게 된다면은 NPT 체제는 무너지게 되고 세계 핵을 관리하기 어려운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그 잠재 핵 보유 국가가 핵 보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부셔가면서까지 과연 북한과 협상을 그렇죠. 할 수 있겠는가. 근데 북한이 요구하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북한이 포를 쏘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근데 주식시장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너무 무감각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도 들고 이걸 또 너무 강조를 하면 저 사람은 북한이 포를 쏜 거 가지고 정시 출렁거린다는까지 이야기할 정도면은 약간 좀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편향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북한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뭐라 그럴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남북 분단 이후에 예. 북한 문제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출렁였던 사례가 좀 오래간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있었어요? 네. 언제죠? 크게 몇 번 여러 차례 있었지만 네. 진짜 오래간 게 김일성 사망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망을 하면서 그 당시에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봤어요. 네. 북한이 무너지게 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렇죠.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제 증시가 상당히 출렁였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06년도인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좀 출렁인 적이 네. 있어요. 그 이외에는 크게 출렁이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반나절 아니면 잠시 이런 건데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북한으로 인해서 전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상태로 인해서 한반도에 극도의 혼란이 오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이외에는 이미 한반도의 한국의 증시는 북한 문제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 이미 내성이 있어서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기서 사건이 한번 크게 일어나면 증시가 출렁이고 안 출렁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그런 되죠. 개념이 되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미래 한미 동맹의 방향 그리고 일본에 대한 우리의 생각 왜냐하면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독도 문제도 있고 그런 민족적 감정 문제에 관해서 일본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입장 포지션 중국도 이제 시진핑 총서기가 뭐 사기로 갈지 안 갈지도 상당히 좀 두렵고요. 중국과 미국이 이 금융위원회를 열기로 했답니다. 그만큼 중국도 금융 문제에 있어서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 의존 안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뭔가를 하나 의존하면 뭔가 하나 줘야 되잖아요. 한반도를 놓고 상당히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지정학적 그 변화가 요동을 칠 것 같은데 우리 동영승 의원이 보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미래적인 관점에서 외교적 관점과 국내적 관점에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국가 대 국가 관계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죠. 특히 헌법적 가치를 놓고 본다면.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해온 관계를 보면 국가 대 국가 관계가 같이 운영이 돼왔어요. 예. 그러니까 근본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북 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을 북한이 자기 내부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 역시 뭐 거기에서 흔들려 가지고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한반도의 통일을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외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북한은 일종의 이제 그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주변국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뭐 미국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이 성장 동력을 얻어서 크게 가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길 데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들이 우호적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외교적 역량이고 방향이다. 특히 동서독의 사례를 놓고 보면 동서독 통합되는데 누구도 찬성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동안에 서독이 축적해왔던 여러 가지 관계 그리고 경제적 능력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동서독 통합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돌아서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우선 첫 번째로 할 것은 경제적 능력을 좀 더 키우는 것.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의 경제력을 무시할 수 없게끔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한테 기회가 오거나 변화가 왔을 때 주변국들이 한국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봐집니다. 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우리 동영승 위원과 더 많은 대북 정책 그리고 북중러 한미일 동맹 체제에 관한 어떤 역학적 관계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영상 위원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접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언론에 자주 나오시지도 않고 그런 분이라서 그렇지만 일반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북한 문제 전문가라든지 외교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상 어떤 비평과 비판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일반 국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행간을 잘 읽어내는 것이고 그 행간을 잘 읽어내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다라고 알려고 하면 눈치를 채려고 하면 평상시에 정확한 정보와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동영상 위원과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북한의 대내적인 정책 변화가 있었다. 대한민국을 특수관계로 변질시키면서 이제는 특수관계에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변질시키면서 0.001mm라도 침범하면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호전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밀착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답보 상태에 있고 그 와중에 다시 일본과의 관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은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 해석의 단점은 결론은 이미 대한민국은 한미일 안보 체제의 공고화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를 군사적인 카드나 경제적인 카드를 모두 다 봉쇄해버렸다라는 점으로 요약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드리면 맞겠죠? 네. 다음에 그러면 또 기회 되면 모시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예.